시대전환 조정은입니다. 코트라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답변과 질문을 좀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한 질문부터 두 개 드리겠습니다. 코트라는 정책기관입니까? 수행기관입니까? 수행기관입니다. 코트라의 주요 클라이언트는 대기업입니까? 중소기업입니까? 수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럼 대기업도 있습니까? 아직도? 외국인 투자의 경우에는 대기업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방산물자 수출의 경우 정리를 해보면 코트라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수행기관이죠. 수출의 측면에서는 그렇죠. 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지금 2017년부터 개방형 직위를 하셔가지고 많은 무역관 관장들을 외부에서 이제 채용하고 계십니다. 저는 바람직한다고 보는데요. 전원 남성인 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너무 남탕인 거 좀 이따 얘기하고요. 주요 경력을 보면 다 대기업 출신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오시고요. 두산에서 오시고요. 한화에서 오고요. 포스코 네오입니다. 아직도 코트라는 대기업 도우미 역할을 하시고 싶은 겁니까? 30초 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그때 신청한 사람들의 자격을 외부 전문가들이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가장 적임이다고 선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적임인 이유는 대기업 도우미를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가실 겁니까? 중소기업 출신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과감히 발탁을 할 것입니다. 예, 저는 솔직히 코트라의 비즈니스 모델은 저는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비유를 하나 해볼까요? 저는 약간 계륵이 생각납니다. 계륵이 뭔지 아시죠? 예. 있으면 없으면 아쉬운데 있어도 별 도움 안 되는 기관. 코트라에서 많은 해외 수출 전시회를 하는데요. 제가 만나본 많은 중소기업인들은 거기 가봤자 진성 바이어 만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전 탓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코트라가 대기업을 지원할 때는요, 숫자가 적고 지원하는 종목이 명확해서 지금 갖고 계신 코트라의 모델이 맞았습니다. 근데 더 이상 대기업은 코트라가 필요 없죠. 그들의 정보력이 코트라보다 훨씬 좋은데요.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의 아이템이 한둘입니까? 숫자도 많고 아이템도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이걸 코트라가 어떻게 전문적으로 지원하겠습니까? 3, 4년 순환보직 하시죠. 예. 지역에 대한 인맥 쌓기도 어렵고 영역에 대한 전문성 쌓기도 어려운 이런 조직 상황에서 코트라가 아직도 이 비즈니스 모델을 고집하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집중적으로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중진공 다른 데서 차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코트라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가 해외 무역하겠다. 해외 진출하겠다. 저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정말 혁신적으로 바꾸시고 부처 이관을 포함해서입니다. 하든지 아니면 중진공과 다른 기관에 사로잡혀서 결국 서서히 필요 없게 되는 기관이 되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제가 이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라서 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다시피 코트라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수행기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해외 전시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 주도 수출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시겠다 하셨고 민간 수행사를 많이 육성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내용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보시면 제 눈에 들어온 게 여기 한국정보기술연구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연구원 뭐 이런 데서 수주를 따갑니다. 자, 이런 데서 수주를 따가는 게 과연 민간 유탁이 맞는지 저는 의문이 되고요. 이게 우연의 일치겠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연구원이 그 원장님이 민주당 양첨가 김기준 전 의원이셨습니다. 계속 이렇게 한 해 알짜배기만 8개, 9개를 따가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코트라의 사업은 지역 국한이 없어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참여 업체를 모집하면서 전년도 수출액 2천만 불 이하의 도내 중소기업으로 제안을 합니다. 경기 도내 중소기업만 입찰을 하자는 거죠.
이로서는 안 되죠. 코트라가 어떻게 지역 제한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뭐 전라도에서 하면 전라도 기업만 입찰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8번이나 반복됐는데 아직까지 어떤 시정 명령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사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죠.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금방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어떤 시정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해당된 전시의 주관 기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도 정부와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짜 민간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면 민간의 전문 영역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쉽게 가시려고 경기진흥원 이런데 이름은 제가 틀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여성에 관한 겁니다. 저는 코트라가 저희 대학 졸업할 때만 해도 매우 선호하는 직장이었습니다. 해외 나갈 기회가 많고요. 지금 무역관이 지금 100 몇 개가 넘죠. 110개가 넘죠. 예. 근데 지금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건 여성 비율이 취임 전과 취임 후에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봐서 여성 그 취임 여성에 관한 여러 가지 지표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표들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 의원님 제가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저도 의원님 지적하신데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 가급적이면은 여성들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의 35%가 여성인데 그 비율만큼의 간부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무역관장으로 나가는 것은 국내 본사에 복귀한 다음에 2년 반에서 3년 정도가 되면은 로테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비율이 조금 차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들어와서 45% 50%가 여성이 들어왔지 과거에 해외 무역관장 나갈 수 있는 부장급 이상의 경우는 아직도 여성의 비율이 조금 낮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두 가지 본질이 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단 이사장님께서 오전에 발언하실 때 우리 의원님 동료 의원님께서 안전 요원이 부족하다라고 하셨을 때 지나가는 말로 우리가 기재부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거가 아니고 우리가 돈 벌어서 안전 요원을 배치하는 거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하실 수 있을지 속기되고 국회 앞에서 이게 아깝다는 생각밖에 저는 들지 않습니다. 그게 증언을 정부가 제가 지금 발언 중입니다. 제가 정부가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증언을 받아야 돼요. 기재부에서 돈을 받아서 하더라도 다른 예산을 먼저 깎더라도 안전 요원을 먼저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는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종감 전까지 안전 요원 배치를 어떻게 하실지 저희 의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이드 질문은 코트라 사장님께 드립니다. 네. 아시겠지만 장관님께서 정책 질의할 때 우리 존경하는 최승재 의원님과 코트라의 역할 또는 중소기업이 얼마나 코트라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고 동의하셨습니다. 어제 최승재 의원님과 상의하고 있는데요. 코트라의 관계자분이 설 전과 선 후에 말이 완전히 달라지셔가지고 지금 설문조사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요. 정말 코트라가 앞으로 역할을 바꿔서 과거의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돕고 싶으시다면 이 설문조사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코트라의 관할 부처 문제가 아니고 코트라가 어떻게 하면 중소 중견기업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설문조사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 질의 드리겠습니다. 코트라 사장님. 네. 저는 코트라가 왜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트라의 지방 이전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2003년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했을 때에 그때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서울에 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을 해주셔서 남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서울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2003년에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을 했었었는데 제 내세웠던 논리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 굉장히 먼 거리를 달려와서 해외 바이어가 찾아오고 또 한국에 잠재 투자가가 찾아왔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코트라가 그와 같은 뒷바라지 역할을 하는데 코트라가 지방에 있으면은 다시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그 문제가 있으면은 너무나 일하기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서울에서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 자료를 저도 봤고요. 자,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트라 여기 계신 지역 서울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 출신 의원님들께서 들으시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싶습니다. 저는 모든 지역에서 지금 코트라가 중소기업의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을 돕겠다고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해외 바이어가 왔을 때 뭐 이 얘기입니다. 지금 바이코리아, 인베스코리아가 하는 일이고요. 과연 클라이언트로부터 가까이 갈 생각이 있는지 저는 지방 이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왜 그 강남 땅 비싼 양재동 한복판에 코트라가 아직도 있어야 되는지 제가 볼 때 여기서 코트라를 유치하실 의원들 손들어 보십시오. 그럼 아마 10분 이상 손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청도, 강원도, 뭐 전라도 다 그렇죠? 황 의원님 하시죠? 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지방 의존하더라도 오히려 더 상징적으로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 코트라가 정말 낮아지고 코트라가 나 같은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수출을 위한 공단이 되어가는구나, 공사가 되어가는구나라는 상징을 위해서도 한번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도 설문조사에 한번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은 시간 3분을 위원장님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보충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3분 있다 쓰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훈입니다. 로봇산업진흥원 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식사도 못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원장님께서는 아마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국내 최고의 로봇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경험을 갖고 계신데요. 로봇 전문가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로봇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간단하게 3분 다 쓰셔도 수도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우선 그 우리나라에 지금 로봇 기업이 2,500개가 넘어가는데요. 매출 100억 이하 기업이 97, 8%가 됩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생태계를 강화시키는 게 제일 시급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 로봇산업진흥원이 주되는 이유가 시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98%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로봇산업 클러스터라든가 로봇랜드를 조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저 살짝 놀랐는데요. 지금 로봇랜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설마 말씀하실까 싶었거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만 의원님께서 경남에 있는 로봇랜드를 수도권에도 해달라고 하셨는데 뭐 아마 아시겠지만 인천에 로봇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 하나 보여주시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인천 로봇랜드의 조명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13년째 표류하고 있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가봤습니다. 다음 보시죠. 현실은 이렇습니다. 13년 동안 표류한 현실이 지금 이렇고요. 저는 제 생각에 좋아하는 사람은 이 근처 분들이 저기 주택 부지를 전환하면 땅값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또 근처에 이제 로봇 회사 있는 분들하고 좀 전화를 해봤습니다. 예. 인천 로봇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이런 말 하셨습니다. 뼈 때리는 말 했는데 정부가 땡땡 파크하고 땡땡 랜드에서 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한마디 요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 산업이 과연 이런 랜드하고 클러스터 만들어서 지금 저 건물 안에 들어있는 거 보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들어있는 거 아시죠? 이런 정도의 유치를 13년 동안 하시면서
아직도 로봇랜드와 로봇 클러스터를 통해서 로봇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과연 국내 이 전문가의 견해가 맞는지 좀 의문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 조금 더 이런 땅을 마련해주고 뭐 산단 만들고 이런 식의 그 공사, 그러니까 뭐랄까 옛날에 그 공급주의, 그냥 땅 만들어주면 오겠지 이런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생태계 위주의 개발. 이제 그러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이 주관 기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로봇 산업을 진흥시켜야 되는 그 미션이 있기 때문에 산업부하고 인천시 중간에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대의 전환의 조정훈입니다. 저의 질문은 그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부발전 이 5개 발전사 사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이 발전사에서 발표하신 뉴딜 일자리 계획에 대해서 그 진실성과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서부발전은 아직 발표를 안 하셨고요. 기뻐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일단 내 발전에서 23조를 들여서 20만 개 일자리를 25년, 24년에 걸쳐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주 10초씩 사장님들 말씀하셔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한번 발언해 주시죠. 동서발전 사장님부터 발언해 주시죠. 빠른 속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장입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남동발전 예, 뉴딜 정책이 그동안 추진했던 그린딜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네, 남부발전 사장님.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부발전 사장님. 네,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제 가격 면에서와 숫자 면에서 제가 봤는데요. 저는 죽었다 깨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일자리 단가를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동서발전 일자리는 한 일자리당 3,600만 원짜리고요. 남동발전은 2,300만 원. 남부발전, 중부발전인데요. 우리 남부발전 사장님 한번. 네, 지금 최저임금 1년 받으면 얼마입니까? 최저임금 알고 계십니까? 얼마인지? 정확히 제가 지금 1년 단위로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시간당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간당 최저임금도 모르고 뭐 워낙 사장님은 월급이 높으니까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데 지금 2,200만 원짜리 일자리고요. 남부발전과 중부발전은요. 국가가 정한 정부가 정한 최저연봉도 안 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지금 하십니다. 지금 사람 쓰고 돈도 이렇게 안 주겠다고 하는 일자리가 어떻게 가능해도 안 되고 가능해도 불법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숫자를 보겠습니다. 자, 38,000개 동서발전 만들겠다 하신데요. 지금 이게 비슷한 기업에 보면 기아입니다. 이제 5년 동안 기아 자동차 하나 더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고요. 남동발전, 남부발전은 4만 개 이상 만들겠다 하시는데요. LG보다 많은 사람들 고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중부발전이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 7만 3천 개 만들겠다는 건요. 현대자동차 만들겠다는 거 똑같습니다. 지금 발전소가 뭐 일자리 발전소입니까? 이렇게 가능하지도 않은 숫자와 정말 이 말을 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쓰레기 일자리를 만드셔가지고 국민들, 청년들을 이렇게 현혹하십니까? 저는 이거는 책무를 다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내세우고 아니면 말구식으로 지금 네 분 발전소 사장님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손에 가슴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에 대한 책임질 수 있습니까? 20만 개 못 만들면 정말 이 돈 다 토해낼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허해서
허망해서 댓글을 달았는데 일자리 숫자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십니까? 그것이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제가 잠깐만요.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고요. 네 분 사장님들 마음껏 말씀하십시오. 19년까지는요. 여러분들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 지속 가능한 질적 일자리 전환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20년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일자리 숫자를 늘리겠다고 급격하게 입장을 바꾸셨습니다. 뭐가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19년의 정책과 입장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맞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남부 발전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죠. 보내주신 자료가 정말 숫자가 틀립니다. 발표하신 원안을 보고 저희가 조금 분석을 하기 위해서 세부 근거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보내주신 자료가 너무 원안과 다릅니다. 디지털 뉴딜의 원안에 2조 128억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세부 근거 제출에는 1,300억밖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일자리도 디지털 뉴딜은 2만 1,000개를 만드시겠다가 세부 근거를 요구하니까 798개가 됐습니다. 이 급조라는 단어 외에 무슨 해명이 있을 수 있을지 한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발전 사장님께서. 자,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저는 이 일자리의 숫자와 가격, 일자리의 금액보다도 가장 아쉬운 건 이겁니다. 뉴딜 일자리 계획 중에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 저희가 일일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온 답변이 구분이 어렵다, 논의 중이다, 그리고 나머지 두 발전소에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뉴딜해서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셨는지.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공기업도 뭔가 같이 하자. 그래서 이렇게 발표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일자리 고용 유발 개수 이런 거 그냥 직접적으로 곱해도 이렇게 나온 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은행에서 만드는 일자리 고용 개수도 그쪽에서도 예상하는 데 쓰지 말고 과거의 사업을 평가하는 데만 쓰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또다시 예측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답변 시간을 드리겠는데요. 제 시간이 끝나서 종합국감 때까지 이 일자리 계획을 조금 더 수정해서 저에게 사실상 저희들 뉴딜 각 회사별 뉴딜 정책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은 한국은행에서 일자리 창출 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를 투자하면 어느 산업에서는 몇 명 정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개수로 해서 산정한 일자리 창출 숫자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세서 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또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동서발전 사장입니다. 저희가 그 동서발전형 뉴딜 계획을 짜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저희가 현실적인 지표 같은 걸 활용을 했고요.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은 송구한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체 민간에서 만들어진 직접 일자리 14.3%를 취약계층의 이 일자리로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 빠진 부분은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중장 2025년까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미래를 저희가 지금 현 상태에서 설계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숫자가 불필요하게 부풀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혹시라도 좀 더 보완해 나갈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부 발전의 경우는 제가 그 CEO로서 취임하면서 친환경 안전한 에너지 전기 생산 그리고 혁신 쪽은 디지털을 하겠다고 취임할 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우리가 이 뉴딜 쪽은 최근에 나왔습니다만은 저희가 남부가 쭉 해오던 일입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뉴딜이 나오고 난 다음에 계산할 때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그 디테일에 있어서는
이 직접 고용이 아니라 사실 미래에 대한 간접 고용 개수를 가지고 산출을 하기 때문에 정확성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준 그 디퍼런스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는 아마 질문하고 답변에 소통 문제가 있은 것 같습니다. 반드시 밝혀가지고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으로 이런 일을 저는 경영자로서 리더로서 이런 정말 제가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디지털 담당하는 처장하고 그린 뉴딜 하는 처장한테 이거 빨리 우리가 하던 일인데 우리가 모범을 보이자고 좀 급히 좀 CEO로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조 위원님께서 정말 참 이런 국감 자리에서 이런 걸 지적해 주셔서 우리가 급히 서두를 게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중발전 사장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약간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공기업으로서의 책무가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일자리가 저희들은 지금 투자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건설이나 여러 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중부는요. 바랍니다. 네, 조정훈입니다. 저는 한전 사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갑 사장님에 대해서 제가 많이 봤고요. 또 한전 내부 분들에게 많이 여쭤봤는데 참 평이 좋으셨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고요. 산자부 경험부터 시작해서 민간의 경험들이 한전을 변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은 자료들은 아무로 갈 길이 조금 더 멀다. 그리고 한전이라는 그 기관이 어쩌면 공공기관의 가장 큰 기관이지 않습니까? 뭐 큰 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상징적으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이 훨씬 높다. 그 기준에 비교해 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조금 급하게 시정이 필요한 부분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자료를 한번 보시죠. 윤리 경영 인식 진단인데요. 맨 마지막에 보이면 이제 회사 내에서 성희롱 경험과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 하냐 봤더니 63%가 그냥 참았다라고 합니다. 그냥 참으면 안 되죠. 네. 무슨 일을 지금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십니까? 아까 그러니까 건강 안전 문제와 성희롱 문제는 저희가 타협이 불가능한 그런 우선순위의 분야로 생각을 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말 일벌백계 해설학도 네. 더 이상 이거는 참을 수 없다라는 걸 좀 네.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예.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받은 통계에 의하면 한전에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연체 휴가와 질병 휴가를 낸 횟수가 현저하게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똑같은 숫자의 연차휴가를 갈 수 있는데요. 정규직에 비해서 질병 휴가는 뭐 반도 안 되게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저희가 비정규직이 더 제도상 건강합니까? 차이가 없는데 네. 제가 직접 한번 만나서 사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을요. 만나서 사정을 들어보시고요. 예. 이분들에게도 내년에는 이 통계가 억지로라도 좀 연차휴가를 쓰도록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질병휴가를 된다고 억지로 쓸 생각합니다. 수는 없겠지만 네, 연차휴가를 억지로라도 좀 쓰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보장된 권리를 쓰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불안한 심리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사주가 강제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꼭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꼭 고쳐주시는 게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태는 아직도 수기로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ERP라는 아주 비싼 시스템을 도입하셔서 네. 비정규직을 배제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네,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만은 네, 예, 과거에 한 방식이 조금 구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보시죠. 자, 이건데요. 비정규직 제목은 좀 잘못됐고요. 징계 수요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저희가 본 바로는 내부 검사 결과 한 18건 정도의 내부 감사에 징계 사유가 발생했는데요. 그거를 무혐의라고 하면 어떤 징계도 할 수 없는 근거가 이 징계 시효 때문이더라고요. 근데 기획재정부의 징계 시효가 맞긴 맞는데요. 그래서 아마 기획재정부를 따라하느라 준칙을 따라하느라고 했습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의 공소시효와 비교하면 현격하게 낮습니다. 업무상 배임은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상 10년인데요. 공공기관은 3년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공공기관이 일반 민간 기업보다 더 징계시효가 낮을 수가 있습니까? 저도 민간 부문에 있다가 와 보고 좀 놀랐습니다. 네, 지금 이 자체는 공공기관 전체가 함께 고쳐져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참고 자료로 인사에는 꼭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게도 왜냐하면 산자위가 공공기관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부와 중기벤처부에서. 그래서 한전이 저는 기재부 지침은 어떻게 보면 미니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큰 형처럼 기재부의 지침 변경을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런 징계 시효를 좀 늘리셔가지고 최소한 형사소송법 정도와 맞추는 그런 좀 앞선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고려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저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원님의 취지를 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운영은 분명히 이것이 징계 시효가 지났더라도 반영되는 방향으로 인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정부하고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게 340개 공공기관이 전부 같이 쓰는 기준이 돼서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실제로 운영은 달리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 자체를 고칠 수 있는 문제는 네네네. 그건 아니면 운영은 실제로는 이거하고 달리 운영을 했습니다. 시효 다 지나간 것도 전부 참고 자료로 다 넣어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참고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네, 조정원입니다. 저는 한전 사장님께 베트남 붕항2 석탄 화력 발전 투자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게 기후 악동에 기여하냐 이걸 다 떠나서 저는 이게 순수한 투자의 목적으로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 대통령님께서 또는 한전 사장님께서 이 투자는 국격 대신 국익을 선택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손해가 나는 사업입니다. 손해가 나는 게 국익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투자는 손절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절매를 하는 것이 국익이지 여러 가지 이유를 질질 끌다가 말씀하신 대로 아까 사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우리 세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후손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없이 짐을 넘겨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여기서 손실이 나면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띄워주시죠. 지금 한전 측에서는 8조 8억 약 1조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하고 KDI에서는 수익성 평가하는데 1,000억 정도 손해가 난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1조 1,000억이나 나는 어마어마한 차이인데요. 제가 좀 분석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 과정에서 제가 가장 놀랐던 건 다음과 같습니다. 25년이나 되는 해외 사업에 현재 가치 할인을 하지 않으셨어요. 디스카운트 레이트라는 너무나 당연한 그야말로 경영학, 경제학 1학년이 배우는 그거를 산정하지 않으면서 계산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사업도 4.5%를 적용하고 KDI는 9.13%를 적용했는데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어떻게 플러스를 만드셨는지 저는 굉장히 의아하고요. 지급보증도 take or pay 조항이 있지만 그것도 부분이고요. 기술적인 얘기 다 제끼고 굉장히 리스크가 많고 지급보증도 미가와 같은 국제 지급보증도 없이
손실을 발생할 경우엔 한전과 수출입은행과 다른 기관들이 모조리 수입을 손실을 떠안아야 되는 이런 굉장히 단순하고 아마추어 같은 투자 구조를 만드셨는데 이게 손실이 나지 않는다고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위원님 테이크오 페이 그러니까 용량 요금이 90%가 넘는 거는 파악을 하신 거죠? 네, 네,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손실이 난 경우에도 네. KDI 보고서 읽어보면 테이크오 페이를 해도 네. 손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적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네. 위원님 뭐 네. 네. 위원님 뭐 회계사 하시고 세계은행에서 이런 프로젝트 분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저희는 전부 차입 내지 자기 자본의 9%고 일본 뭐 우리나라는 수출입은행 등 세계적인 금융들이 여기 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KDI에서 뭐 KDI를 제가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판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무성과 측면에 있어서도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로서 네. 요것은 아무래도 조금 더 자세히 어떤 문제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봤는지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예. 준공이 되고 5년 내에 투자 회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제, 용량 요금이 90% 넘는 이런 정도의 프로젝트는 저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도 제가 프로젝트 사업을 했습니다만은요. 네. 이런 정도는 수익. 네. 네네.